이제 그 범죄 유형을 보면은 뭐 사업자 등록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실물거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사업자가 있는데 실물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한테 발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취해서 뭐 이렇게 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실물거래를 했는데 제3자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제3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3자 명의로 발급 수취하는 경우도 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상 가공생계환서 관련해서는 순환거래 또는 이제 자전거래, 회전거래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얘기죠. 이런 거래가 주로 가공생계환서의 어떤 대표적인 유형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거래나 가공거래, 회전거래는 특히 거래 체인이 굉장히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일부 구간에서만 이런 순환거래나 자전거래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 거래 체인에 순환거래, 가공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허위생계환서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각각의 그 거래자들이 과연 이 허위생계환서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 인식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어떤 검토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물론 순환거래나 자전거래, 회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공세금계환서 범죄가 저질렀다는 뭐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것만으로 또 당연히 또 허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외적으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순환거래 형태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순환거래, 회전거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공거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잠깐 얘기했지만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서 거래를 조작하는 경우도 또 이렇게 허위생계환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허위생계환서를 발급했는데 발급하거나 수취했는데 이걸 취소하고 싶어요. 근데 취소하면은 너무 눈에 띌 것 같으니까 또 그 반대로 이번에는 A가 B한테 발급했다가 이걸 취소하기 위해서 B가 A한테 동일한 금액의 허위생계환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둘 다 허위생계환서로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실물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환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는 지금 명의를 빌린 사람이죠. 거래 당사자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고, 세금계환서를 수취하는 사람도 세금계환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사람도 다 명의를 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금계환서 내용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 세금계환서 기재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 당사자이기도 하고 세금계환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와 세금계환서를 발급하던 주체 사이에 주체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기재만 놓고 보면은 뭐 이게 가공거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래를 한 당사자와 세금계환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당사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세금계환서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환서 범죄의 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환서 범죄는 문제되는 문서마다 다 일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세범처벌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계환서 관련 범죄에서 그 처벌 대상이 되는 문서를 보면은 세금계환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고 세금계환서 합계표가 있고 계산서 합계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문서 개수별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가법 제8조 2에 허위사용기한서 관련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가법 8조의 2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및 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후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 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매출 매입 금액의 합계액은 이거는 지금 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라고 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0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가령 30억이라고 한다면 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세액은 3억이죠. 그러면 그 3억의 2배 이상 5배 이하니까 6억 이상 15억 이하. 그러니까 벌금을 병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허위사용기한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이면 반드시 6억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범죄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설령 그 행위자 기준으로 설령 그 범칙 행위를 한 행위자 기준으로 특가법 8조나 8조의 2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양벌 조항에 따라서 행위자와 함께 처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가법 8조 2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세범 처벌법 10조 3항에는 단지 영리 목적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성립합니다. 근데 가중처벌되는 특가법 8조의 2에서는 단순히 허위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그런데 이 영리 목적을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러한 목적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고 감정적인 경제적 이익도 포섭한다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범 처벌법과 다르게 특가법 8조의 2에는 영리의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이 추가되어 있지만 판례가 이 영리의 목적을 워낙 광범위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영리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 영리 목적을 인정한 내용들을 보면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목적, 그 다음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려는 목적, 거래실적을 쌓아서 입찰 자격을 갖추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이 되고 영리의 목적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허위세 행사를 주고받는 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럴 만한 이유라는 것은 경제적 어떤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영리 판례 입장대로라면은 영리 목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특가법 8조의 2가 무죄가 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아예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제가 제가 리서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본 걸로는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하급심 판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이렇게 영리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형사사건 변론을 하면서 영리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도 하나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었냐면 허위생계한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단지 그 회사에서 매출 실적이 낮으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책 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질책 받는 회피하기 위해서 직원이 그렇게 허위생계한서를 발급했다가 수취하고 다시 취소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사의 질책을 피하려는 그런 동기는 영리 목적 내지는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범죄는 공고가액 가공생계한서 공고가액이 30억이 넘지만 특가법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10조 3항에 의해서 처벌돼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리 목적 외에 또 다음 요건이 공고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그럼 공고가액 모든 세금계한서를 다 그냥 무조건 세무조사 때 문제됐던 세금계한서로 한다면 가공세금계한서로 한다면 무조건 이 가공세금계한서나 합계표들의 공고가액을 전부 다 더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조세 포탈죄 같은 경우는 연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포탈세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 반면에 이 허위세금계한서 범죄는 이 공고가액 30억 원 합계가 연간으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그 합산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납세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의 범위를 그 연간의 제한도 없는 이 허위생계한서 공고가액의 합산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판례는 그 기준을 어느 요건 하에서 요건이 갖춰졌을 때 합산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서 세금계한서 허위세금계한서 범행을 저질러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세금계한서 범행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세금계한서 각 범행들 간에 수법이 동일해야 되는 등 하나의 어떤 이 사건 법률 조항 위반 행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영리 목적과 어떤 단일한 그 범죄 의사 그런 의사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을 가지면서 방법들도 비슷한 그런 세금계한서 범행 허위세금계한서 범행들은 합산할 수 있고 이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세금계한서 범행은 합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준을 이와 같이 정립해가지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세금계한서 공고가액 30억, 50억 이 합산은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웬만해서는 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다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또 이 요건 또한 이 판례에 의해서 정립된 이 요건 또한 합산을 막는 합산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 법리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법리를 적용해서 합산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세금계한서가 별로 없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한 7년 전에 뭐 20억짜리 세운기관서를 발급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7년 후인 현재 10억짜리 세운기관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3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이 허위 세운기관서 범죄 두 개를 과연 이 판례 법리에 의해서 합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따져보면 이런 경우는 합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판례 법리에 따라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도 인정이 안 되고 시간적 장수 연관성도 인정이 안 되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되고 이 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되고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합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특가법 8조의 이 범죄 하나로 처벌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 등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 공급가액 등의 계산 방법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금계산서 범죄,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합산 요건에 맞는 경우에 그 합산 요건에 맞는 그 문서들 있잖아요. 문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인데 이 여기에 있는 가공 공급가액, 허위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을 해서 30억이 이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해 수정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대상을 안 보기 때문에 합계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수취할 때 한 번 합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계표에서 또 한 번 합산이 돼서 통상적으로는 2번 합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하나를 1억짜리 하나를 발급했다 그러면은 이제 30억 계산할 때 1억이 되고 이 1억짜리 전자세금계산서가 합계표에 사망에 기재되면 또 여기서 또 1억짜리 허위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2억이 되는 거죠. 2억으로 이렇게 합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여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회사 간에 여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회사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 A, B 회사를 갑이라는 사람이 둘 다 운영하면서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하면은 A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1억짜리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A 회사 입장에서 나오는 허위 공급가액 1억이 나오고 또 B 회사도 자기가 운영하면서 발급받았으니까 1억짜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돼서 2억 원의 그 허위 공급가액 합산 금액은 여기서만 2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특가법 제8조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조세포탈죄는 고발 전취 예외로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똑같이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허위 가공세금계산서 범죄의 경우에는 고발 전취가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3번에 걸쳐서 조세형사법 개론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듣고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 책을 참고하시면 제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판례들이라든지 법리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유루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에게 이메일을 제 책에 나와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로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